어머니, 여기서 검사만 잠깐 받고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평 온천 스파에 모시겠다던 아들 내외가 저를 데려온 곳은 포천 산중의 폐쇄형 요양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폴더폰을 빼앗고 원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외부 접촉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갈 때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어미를 향한 핏줄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낡은 조끼 안감 속에 아들 내외의 모든 계획을 한 방에 뒤집을 무언가가 꿰매져 있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순옥입니다. 올해 76살, 종로 골목 안쪽에서 40년째 한복을 짓고 있는 늙은 침선장이입니다. 아침 7시면 저는 늘 작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종로 순옥 침선이라고 쓴 낡은 간판 아래 형광등 불빛이 미처 켜지기도 전에 자리를 잡는 게 40년 된 버릇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편이 쓰던 낡은 돋보기를 소매자락으로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렌즈 한쪽이 살짝 긁혀 있고 다리 한쪽은 구부러져서 쓰면 오른쪽으로 기우는 그 돋보기에는 3년 전에 떠난 남편의 체온이 아직 묻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주에서 올라온 최고급 명주 생지가 작업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결을 쓸어보면 물이 흐르듯 매끄럽고 빛에 비추면 앞이 환히 비치는 순수한 원단이었습니다. 40년을 원단만 만지며 살다 보니 싸구려 인조비단은 손끝에 닿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겉이 아무리 비슷해도 결이 다릅니다. 사람 속도 이 비단처럼 겉과 안이 투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흘 전 남편의 3주기 제사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산적을 붙이고 나물 5가지를 묻혀 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도진이 부부는 참깨 뿌리듯 들렀다가 20분 만에 가버렸습니다. 며느리 채원이는 향을 피우는 둥 마는 둥 절을 한번 하고는 시계만 들여다보았고 도진이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도 아버지의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상을 치울 때 나물 접시 위로 떨어진 제 눈물이 참기름처럼 번졌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그날의 차갑고 이질적이었던 집안 공기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사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작업대에 앉아 돋보기를 닦고 있는데 골목 입구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색 대형 법인 세단이 한복집 앞 좁은 골목을 꽉 채우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코끝이 찡할 정도로 독한 명품 향수 냄새가 작업실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며느리 채원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도진이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고급 포장지에 쌓인 청심한 상자를 내밀었고 도진이가 그 뒤를 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관절의 최고라는 가평 프리미엄 유황 스파 리조트예요. 2박 3일이요. 도진이가 봉투를 내밀었을 때 저는 아들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잡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제 얼굴이 아닌 작업대 위 원단 쪼가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40년간 바늘귀에 실을 깨어온 눈은 그 정도의 초조함쯤은 단번에 읽어냅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펼쳐진 명주 생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납품할 물량이 밀려 있다. 나중에 가마. 도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원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리조트가 다음 주면 성수기라 예약이 꽉 차요. 오늘 아니면 못 가세요. 저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채원이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내민 보리차 한 잔도 입에 안 대던 며느리가 오늘은 제 뒤로 돌아와 어깨까지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너무 들어가 어깨뼈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짐은 제가 다 쌌으니까 어머니는 가볍게 몸만 오세요. 그 높고 들뜬 목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짐을 다 쌌다니요. 내가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짐을 미리 싸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봉투를 밀어 돌려놓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웬 효도냐? 제사 때는 20분도 못 앉아 있더니 거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채원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도진이가 무릎을 꿇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사 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드리려는 거예요. 아버지 3주기도 넘겼는데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물기가 어릿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그 경계가 제 가슴을 칼날처럼 긁었습니다. 40년을 원단의 진위를 가려온 손끝은 거짓을 놓치지 않지만 어미의 가슴은 그래도 혹시 진심이면 어쩌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채원이가 고급 포장지에 쌓인 청심한 상자를 다시 내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스파 갔다 오시면 관절도 좋아지시고 혈색도 돌아오실 거예요. 서아도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좋아하잖아요. 서아 이름이 나오자 제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채원이의 미간 사이에 잡힌 미세한 주름과 웃으면서도 축축하게 젖어 있는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원단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듯 사람이 뿜어내는 거짓의 냄새도 저에게는 또렷합니다. 이 며느리의 화려한 웃음 뒤에서 초조함의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안 따라가면 이놈들이 다음에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릅니다. 하지만 따라가면 놈들이 꾸미는 판의 밑그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의 수를 읽으려면 적의 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40년 동안 옷감 속 바늘을 숨겨온 사람은 바늘이 찔리는 쪽이 아니라 찌르는 쪽이었습니다. 알았다. 가마. 제가 짧게 내뱉자 도진이와 채원이의 어깨가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치며 안도의 빛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폐암 말기로 눈 감기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종로 땅을 몰래 손녀 이름으로 신탁에 묶어두고는 어느 날 밤 제 누비배자의 안감을 뜯어 진짜 인감을 직접 꿰매 넣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서 실밥이 고르지 못했지만 한 땀 한 땀에 그 이의 체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고 나서 남편은 제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눈빛이 탐욕으로 흔들리거든 이 옷을 입어라. 그때는 설마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남편이 병중에 기우가 심해진 거라고 속으로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의 떨리는 손끝과 며느리의 축축한 손바닥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예언처럼 귀전에 울렸습니다. 저는 채원이가 캐리어에 챙겨둔 화려한 외출복을 물리쳤습니다. 장롱 맨 밑바닥 나프탈렌 냄새가 밴 보자기 속에 봉인해 둔 검은 명주 솜 배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안감을 꿰맨 자리가 손끝에 닿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어머님, 그 옷 냄새 나요. 스파 로비에 드레스 코드 안 맞아요. 채원이가 제 배자 깃을 잡고 신경질적으로 벗기려 들었습니다. 손톱이 명주 안감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앞섭해 동정을 여몄습니다. 내 뼈마디는 비단보다 이 투박한 목화솜이 더 따뜻하다. 조끼 안감에서 전해지는 빳빳한 종이의 감촉과 딱딱한 도장의 윤곽이 갈비뼈 옆으로 눌렸습니다. 채원이의 눈이 한순간 좁아지더니 이내 자기적인 미소를 다시 얼굴에 걸었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살짜리 손녀 서아가 소파 끝에 웅크린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멍든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부모의 다툼 소리에 지친 아이 특유의 감정을 일부러 꺼버린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제사 때 보았을 때보다 볼살이 빠져 있었고 교복 소매를 잡아당기는 손가락 끝이 새빨갛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다가가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놀랄 만큼 싸늘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계피 사탕 한 알을 꺼내 아이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네 방 옷장 맨 뒤쪽에 약과 상자 있다. 할미가 집에 올 때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사흘 전 제사 때 서아 방에 잠깐 들른 틈에 옷장 뒤쪽으로 밀어 넣어둔 상자였습니다. 서아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넘겨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 세워진 검은 세단의 뒷좌석 문을 도진이가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기 전에 멈춰서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진이의 시선이 허공을 떠돌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이 제 눈을 피하는 방식이 어릴 적 거짓말을 하다 들켰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미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식의 뒷모습에서 이미 벌어질 일의 윤곽이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아, 끝났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복판을 비수처럼 관통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100m 너머로 종로 골목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간 첫 손님을 맞이하고 마지막 불을 끄고 남편과 나란히 걸어 나오던 그 좁은 골목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골목 끝 전봇대에 붙은 순옥 침선 안내판이 한순간 눈에 들어왔다가 차가 큰 길로 꺾는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배자 안쪽 깃에 손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서투른 솜씨로 정성을 다해 수놓아둔 영자가 엄지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길영, 영원할 영.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뜻으로 그이가 골라 새긴 글자였습니다. 실밥이 고르지 않아 울퉁불퉁한 그 촉감이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엄지로 그 수를 꾹 누르며 저는 멀어지는 종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좌석에서 채원이가 신나게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웅웅 울렸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옆으로 눌리는 인감도장의 딱딱한 감촉만이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무기의 무게가 오늘따라 묵직하고도 든든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가평으로 가려면 경춘 고속도로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차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빠져나가더니 슬그머니 포천 방향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찍힌 도착지 이름이 조수석 사이로 언뜻 보였습니다. 가평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서늘해지면서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적의 판 안에 들어가기로 한 이상 성급하게 패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창밖으로 스쳐가는 이정표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눈에 새겼습니다. 포천, 1동, 2동. 점점 인적이 드문 산길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빽빽한 잡목림이 하늘을 가렸고 마주오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리는 동안 도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양손에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채원이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스파 가기 전에 연계병원에 잠깐 들를 거예요. 혈압이랑 인지 능력 무료로 체크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서류만 뗄게요. 목소리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미리 여러 번 연습한 사람 특유의 숨을 한 번도 안 고르는 매끈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반쯤 감고 졸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실타래가 빠르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무료 검진이라는 말에 미끼가 붙어 있다는 걸 40년간 사람의 눈빛을 읽어온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까요? 차가 굽이진 산길을 올라 멈춰선 곳은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잿빛 4층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 아스팔트가 여기저기 갈라져 잡초가 삐져나와 있었고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질 대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정면 현관 위에 붙은 간판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세 요양원. 차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삶은 시래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스파 리조트의 유황 냄새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스파냐? 요양원이잖아. 채원이가 웃으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친근한 신용이었지만 팔을 잡는 힘이 세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스파가 이 건물 뒤쪽에 따로 있어요. 여기서 기초 검진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건물 뒤쪽에는 잡초만 우거진 빈 공터가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 이런 짓을 하는구나.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채원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전자파 차단 구역이라 폰 맡기셔야 해요. 스파 할인 조건이에요. 폴더폰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의 손이 제 주머니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폰을 뺏기는 순간 채원이의 눈에 스치는 안도의 빛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역시 이 며느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저를 바깥 세상과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모릅니다. 사흘 전 제사 때 서아 방 옷장 뒤에 밀어 넣어둔 선불 폴더폰이 또 한 대 있다는 것을요.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점을 잃은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백발의 할머니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그 옆을 간병인이 귀찮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간병인의 눈에는 사람을 보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관리하는 눈이었습니다. 40년간 손님의 체형과 얼굴빛만 보고 어울리는 옷감을 골라주던 저에게 그 눈빛의 정체는 한눈에 읽혔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도진이가 앞장서서 복도 끝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3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김 원장이라 불린 그 사내의 눈빛은 번들거렸습니다. 장사꾼의 눈이었습니다. 아, 박도진 시어머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저를 보는 눈은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는 눈이었습니다. 접수 테이블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제 자리는 문을 등지고 앉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퇴로를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진이가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꺼내 쓰는 척하며 테이블 위 서류의 제목을 훑었습니다. 중증 인지장애 의심 환자 보호실 강제 입소 동의서. 글자 하나하나가 눈알을 찌르듯 박혔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가둬놓고 나중에 가짜 위임장을 꾸며 땅을 팔아먹겠다는 밑작업이었습니다. 서류 맨 밑에는 보호자 서명란 옆에 환자 날인이라는 빈칸이 있었고 그 옆에 벌건 인주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놈들의 계획만 바뀔 뿐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못 읽는 노인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주 냄새를 맡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채원이가 다가오더니 제 오른손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인주를 묻혀 동의서 하단의 엄지를 꾹 눌렀습니다. 제 손가락이 종이에 닿는 그 짧은 순간 손목을 쥔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힘줄이 불끈 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 손목을 잡은 소나기에서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도진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소매를 잡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 도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매를 잡았던 제 손가락이 허공을 긁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위해서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화가 난 사람은 눈을 부릅뜹니다. 도진이는 소리만 질렀을 뿐 눈은 여전히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건강검진 좀 받으시고 검사 끝나면 바로 스파로 모시러 올게요. 그 말에 채원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며칠이면 끝나요. 며칠이라니요. 이 넓은 산중에 가둬놓고 며칠 만에 데리러 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배를 아프게 하고 나온 자식이 눈도 못 마주치면서 지르는 소리라니.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꾹 삼켰습니다. 채원이가 원장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망상이 심하셔서 헛소리 하실 수 있어요. 외부 접촉은 일절 막아주세요. 원장이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돈봉투 건네고 입막음까지 제 76회 인생이 5분 만에 처분되었습니다. 도진이 부부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채원이가 앞서 걸으며 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복도에 울려 제 귀에 닿았습니다. 수속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전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가벼운 목소리 톤이 뱃속을 쥐어짰습니다. 도진이의 등이 멀어질 때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그 가슴에 어미를 향한 핏줄 한 가닥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비의 유리 자동문이 덜컹 닫혔습니다.
도진이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의 후미등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는지 입안에 쇠맛이 번졌습니다. 간병인이 제 짐가방을 끌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요양원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자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남편의 인감이 있는 자리에 가만히 뺨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빗소리 사이로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자식놈 눈빛이 이리 차갑게 식어버렸소. 내 이제부터 당신이 짜준 판대로 독해질라오. 302호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에 쇠창살 방충망이 쳐져 있어 바깥 하늘이 격자무늬로 잘려 보였습니다. 시큼한 지린내가 코를 찔렀고 4개의 침대 중 3자리에는 이미 노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 분은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배정된 곳은 문에서 가장 먼 구석에 삐걱거리는 매트리스 침대였습니다. 매트리스 한가운데가 움푹 꺼져 있었고 베개에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짐을 내려놓자 간병인이 다가와 제 배자를 벗기려 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한다며 옷깃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안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 몸이 굳었습니다. 이 옷을 빼앗기면 끝입니다. 남편이 남겨둔 인감도 신탁 계약서도 전부 사라집니다. 저는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무는 신용을 했습니다. 40년간 까다로운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파는 동안 갈고 닦인 연기력을 오늘 처음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이 속옷은 내 영감이 지어준 수의야. 벗기면 니년들 다 죽고 나도 죽어. 목청이 찢어지라 악을 썼습니다. 간병인이 뒤로 물러서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미친 노인의 수의라는 말에 재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됐어요. 입고 계세요. 간병인이 손을 내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배자는 지켰습니다. 창문의 쇠창살 사이로 겨울비가 빗줄기를 그으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자 안가미로 손바닥을 얹고 남편이 꿰맨 울퉁불퉁한 실밥의 감촉을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이 실밥이 끊어지지 않는 한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바람소리가 울었고 옆 침대에서는 82살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밤새 엄마 찾아줘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갈라질 때마다 제 가슴에도 금이 갔습니다. 맞은편 침대의 할아버지는 기저귀에서 새어나온 냄새를 풍기며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복도 끝에서 간병인들이 교대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302호 새로 온 할머니, 아들이 돈 넉넉히 줬대.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둬. 또 그런 건가? 면회 차단이면 뭐 오래 있을 사람이네. 그 짧은 대화에 이곳의 규칙이 다 읽혔습니다. 돈을 낸 보호자의 말이 곧 법이고 갇힌 노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치매 3기 노인이 됩니다. 아침 6시에 기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형광등이 켜지자 저는 눈동자의 초점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40년간 바늘기만 노려보던 날카로운 눈을 일부러 풀어 헤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거울도 없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물에 비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눈꺼풀을 늘어뜨렸습니다. 종로에서 까다로운 대감집 마님들 앞에서 40년을 웃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연기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침 죽을 먹을 때는 일부러 밥풀을 입가에 묻힌 채 숟가락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간병인이 혀를 차며 제 턱을 잡고 죽을 떠넣었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지만 저는 멍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이곳의 진짜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노인에게는 수면제를 덜 타주었고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노인에게는 안정제라는 이름의 약을 투여해 하루 종일 재워버렸습니다. 복도 끝 401호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집에 보내달라며 고함을 치면 간호사 둘이 팔을 잡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할아버지는 점심때까지 축 늘어진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뒤로 저는 더욱 완벽한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침 투약 시간이 되면 간호사가 종이컵에 분홍색 알약 2알을 담아왔습니다. 저는 고분고분 입을 벌려 알약을 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약은 혀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혀가 알약의 쓴맛에 쩍쩍 달라붙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컵을 건네며 삼키라고 하면 물만 꿀꺽 삼키고 입을 벌려 보여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서면 화장실로 비틀비틀 걸어가 변기에 뱉어버렸습니다. 물을 내리는 소리로 증거를 지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침대로 돌아와 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짐가방 밑바닥을 뒤지다가 낡은 빨간색 효도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한복집 평상에 앉아 늘 틀어놓고 트로트를 흥얼거리던 유품이었습니다. 채원이가 어머니 짐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쓸어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평생 단 한 번 한 효도가 바로 이 실수였습니다. 라디오를 손에 쥐는 순간 남편의 기름진 손때가 묻어있는 볼륨 다이얼의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세운 상가 기술자에게 부탁해 안쪽을 개조해둔 물건이었습니다. 뒷면 배터리 덮개 안쪽에 가로세로 1cm짜리 초소형 디지털 녹음판이 심어져 있었고 그 옆에 손톱만 한 저장 칩이 꽂혀 있었습니다. 볼륨 다이얼을 위로 딸깍 당기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두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이 사람은 이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라디오를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고 이어폰을 꽂은 채 하루 종일 버튼을 딸깍거리며 바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 오시더니 하루 종일 고장난 라디오만 누르시네.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마다 간병인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식자재비 횡령 이야기가, 간호사가 전화로 보고하는 가짜 진단서 이야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칩안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만 가득한 병실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배자 안쪽 명주 안감에 바느질 솔기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오른쪽 안주머니에 남편이 직접 새긴 진짜 인감 원본, 왼쪽 안주머니에 남편이 눈 감기 석 달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손녀 지정 신탁 계약서 원본, 그리고 밑단솜 사이에 비닐로 쌓인 몽당 연필과 수첩. 세 가지 모두 무사했습니다. 실밥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확인할 때마다 남편의 서투른 바느질 땀이 제 손끝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다고, 버텨라고.
수첩에는 날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날짜, 아침에 나온 식단, 간호사가 한 말, 약을 강제로 먹이려 한 횟수,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글씨가 어두워서 삐뚤빼뚤했지만 날짜와 시간만은 정확하게 새겼습니다. 이 수첩이 나중에 법정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 40년간 원단 치수를 밀리 단위로 재온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 원장이 병실을 순찰하러 왔습니다. 검은 구두를 신고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간병인들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원장이 제 침대 앞에 멈춰서서 차트를 훑어보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투약 반응은 어때? 순순히 드십니다. 별 반응 없으세요. 간호사가 제가 약을 잘 먹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그 약은 매일 아침 변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간호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돈 넉넉히 줬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 죽지 않을 만큼만. 그 말이 귓전에서 부서졌습니다. 저는 원장의 반짝거리는 검은 구두 끝을 바보처럼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니놈이 씨는 그 비싼 구두 벗겨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며칠 뒤의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조는 신용을 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네 사모님, 아예 의사소통 안 되십니다. 땅 매각용 서류에 첨부할 중증 진단서 오늘 발송하겠습니다. 사모님이라 불린 사람이 채원이라는 건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곧바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사소통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짜 진단서를 붙여 위조 위임장을 꾸미고 종로 땅을 팔아치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슬쩍 당겼습니다. 딸깍. 간호사는 제가 고장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는 것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간호사가 인주를 들고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추가 서류에 지장을 찍어야 한다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또 무슨 서류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을 비틀며 바지에 실례를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주 묻은 간호사의 가운 소매를 두 손으로 붙잡고 마구 문질렀습니다. 더럽게 이거 나요.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인주가 하얀 가운 위에 벌겋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에에하며 실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인주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장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옆 침대의 할머니가 또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매일 밤 같은 울음이었지만 그 소리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자 안쪽 솜을 조금 뜯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금방 오실 거야. 이거 잡고 있으렴. 목화솜의 온기가 전해지자 할머니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마른 손등을 쓸어주며 소리 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의 어머니를 이 어둡고 시큼한 방에 가둬놓고도 밤잠을 편히 잘 수 있는 자식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제 자식 도진이가 그랬듯이 이 할머니의 자식도 그런 것이겠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하얀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겉은 밥풀 묻힌 바보였지만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다음 수를 쉬지 않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진단서가 발송됐다면 위조 위임장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넉넉 잡아 2, 3주. 그 안에 이 칩을 바깥으로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 면에는 전면 차단되어 있었고 폰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 산중의 요양원에서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는 줄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배식 시간에 식당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간병인, 간호사,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납품 트럭 기사. 바깥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그 트럭뿐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라디오를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남편이 평상에 앉아 이 라디오로 트로트를 틀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늘 볼륨을 최대로 높여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시끄럽다고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이 집안에 담긴 녹음보다 더 선명하게 귓전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그때 이미 이날을 내다보고 라디오에 녹음 장치를 심어두었다는 것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고맙고도 아팠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빨간 상자가 이 어둠 속에서 내 유일한 무기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처음으로 쇠창살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입소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품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뚫고 비상구 쪽에서 흘러왔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비상구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바보 노인이 걸레를 끌고 다니는 것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한 덕에 간병인들은 제가 걸레를 들고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단 중간 참에서 채원이와 김 원장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 구석에 쪼그려 앉아 걸레를 쥔 채 벽을 보며 헤헤 웃었습니다. 채원이가 하얀 봉투를 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두께로 보아 5만 원권이 제법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 금요일에 남편이 위임장으로 땅 계약해요. 뒤탈없게 어머니 완전 인지불능 진단서 확실히 빼주세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매주 투약 기록도 다 맞춰놨으니까. 원장이 봉투를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채원이가 돌아서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듣지 마세요. 망상이 심한 분이니까.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라디오의 다이얼을 살짝 당겼습니다. 딸깍. 금요일이라는 날짜와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집안에 또렷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채원이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질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찐득한 정부미 밥에 멀건 무국, 짠 단무지 세 쪽이 전부인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았습니다. 국에서는 건더기를 건져봐야 무 토막 두어 개가 고작이었고 밥은 물기가 많아 숟가락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던 원장의 말이 이 식판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밥알을 숟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세는 신용을 하며 식당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3주 동안 관찰한 바로는 식자재 납품 트럭이 월요일과 목요일 점심때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바깥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그 트럭을 저는 3주 동안 기다려온 것입니다. 11시 반쯤이었을까요? 식당 뒷문이 열리며 체격 좋은 사내가 무국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납품업체 조끼를 입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61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세는 척하며 그 사내를 힐끗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내가 무국통을 리필하러 제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바닥에 흘린 국물을 닦으려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제 누비배자의 밑단 끝자락에 꽂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밑단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오색명주 국화 매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매듭은 제 평생의 시그니처였습니다. 바늘을 3번 꼬아 마무리하는 기법은 전국에서 저 혼자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감집 마님들이 순옥 침선의 옷을 알아보는 것도 그 매듭 때문이었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국 국자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국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얼굴빛이 하얘졌다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내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목젖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꾹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왜 이런 데 계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저를 부르는 사람은 종로 시장통에서나 들을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저 25해 전에 돌아가신 바깥 사장님이 저희 딸내미 심장 수술비 1,000만 원 쥐어주실 때 봉투 입구에 이 매듭 묶어주셨던 과일장수 만수입니다. 25해 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동대문 시장 근처에서 과일 노점을 하던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36살이었을까요?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이 급한데 돈이 없어 밤마다 노점 좌판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남편이 어느 날 저녁 그 좌판 앞에 찾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만수가 무릎을 꿇으며 언제 갚겠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갚지 마라. 대신 딸 건강하게 키워라. 저는 그 봉투 입구를 오색 명주실로 국화 매듭을 지어 묶어주었습니다. 돈이 흘러나오지 말라고 꼭 여며준 것이었습니다. 그 매듭을 이 사람이 25해가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 간병인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만수가 제 편이라는 것이 들통나고 바깥과 연결된 유일한 줄이 끊어집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숟가락으로 만수의 손등을 탁 때렸습니다. 에헤, 까치까치 설날은. 일부러 실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 테이블 건너에 앉아있던 간병인이 이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는 더 크게 헤헤거리며 숟가락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간병인이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으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만수는 시장 바닥에서 구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서늘하고도 또렷한 눈동자를 읽고 단 2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울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굳은 결의가 들어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자를 집어들고 무국통을 리필하러 돌아갔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만수가 빈 식판을 수거해 갔습니다. 제 식판을 집어들 때 식판 밑에 깔아둔 냅킨 쪽지가 만수의 손바닥 안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 손이 쪽지를 쥐는 것을 눈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판을 쌓아들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25해 전 과일 노점을 하던 청년이 그 사이에 단단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불빛 아래에서 만수가 남긴 답장 쪽지를 펼쳤습니다. 냅킨에 굵은 볼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 내외분께 목숨 빚진 놈입니다. 명만 내리십시오. 글씨가 삐뚤빼뚤한 것을 보니
쓰는 손이 떨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25해 전에 남편이 아무 데가 없이 건넨 1,000만 원이 오늘 이 산중 감옥에서 저를 구할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찢어 몽당 연필로 답장을 적었습니다. 글씨 한자 한자에 힘을 주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5해 전 내 한복집 작업대에서 남편과 함께 매일 백반찌개를 나눠 먹였던 서태연 변호사를 찾아가서 칩을 전해달라는 것. 서태연은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인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금요일에 청소부로 다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고 나서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만수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난 건 내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준 거라고. 그날 밤 11시 코 고는 소리만 가득한 병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 뒷면에 작은 나사를 손톱 끝으로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톱 하나로 나사를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3바퀴 반을 돌려야 하는데 2바퀴째에서 손톱이 미끄러져 나사가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주름 사이를 손끝으로 더듬어 겨우 나사를 찾아냈습니다. 손끝에 땀이 차서 나사가 또 미끄러질까봐 배자 안감으로 손가락을 닫고 다시 돌렸습니다. 3바퀴 반을 다 돌리자 배터리 덮개가 열렸고 안쪽에 박힌 손톱만 한 저장 칩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3주간의 모든 녹음이 담긴 이 작은 칩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증거물이었습니다. 비닐에 꽁꽁 싸서 쪽지와 함께 배자 왼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썩은 양파 박스를 반품하러 왔습니다. 저는 식당 입구 근처에서 걸레를 끌고 서성이다가 바닥에 굴러간 양파를 주워주는 척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수의 장화 옆에 무릎을 대는 그 찰나 비닐에 싼 칩과 쪽지를 장화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비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양파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양파 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수가 연기치고는 제법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에에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수가 트럭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디젤 엔진의 둔탁한 울림이 요양원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내려가며 기어를 바꿀 때마다 엔진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산 아래 국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그 감각이 너무 오래간만이라 어색했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이 25해 전에 뿌린 선행의 씨앗이 오늘 이 메마른 땅에서 줄기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칩을 만수에게 넘긴 뒤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3주 동안 쌓아 올린 바보 연기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릴 수 없었기에 하루하루를 전과 똑같이 보냈습니다. 아침에 약을 혀 밑에 숨기고 점심에 멀건 무국을 떠먹고 오후에 휠체어에 앉아 고장난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칩이 빠진 라디오는 이제 정말로 고장난 물건이었지만 습관처럼 버튼을 딸깍거렸습니다. 딸깍 소리를 내는 것이 남편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가 칩을 잘 전달했는지 서태연 변호사를 찾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기다리는 시간은 쇠창살 안에 갇힌 것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만수가 트럭을 몰고 서울로 내려가는 모습, 서초동 법조타운 어딘가에 있을 서태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모습, 칩 속의 녹음을 듣고 안경을 벗는 서태연의 얼굴. 서태연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남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15년 전 27살 때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서태연은 남편이 한복집 작업대 한편에 따뜻한 찌개 백반을 매일 차려주며 사법고시를 붙여낸 청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작업실 석유난로 옆에서 법전을 펴놓고 밤을 새웠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 그 청년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밥값을 내겠다는 서태연에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었죠. 밥값은 시험 붙고 내라. 그때까지 외상이야. 서태연이 합격한 날 종로 한복집 앞 좌판에서 남편과 셋이서 소주를 마시며 울었던 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서태연은 종이컵을 들고 남편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서태연은 영정사진 앞에서 1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칩의 내용을 듣는 순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이 쇠창살 안에서 버텼습니다. 금요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병실 창문 너머로 낯익은 엔진 소리가 아주 짧게 들렸습니다. 디젤 트럭 특유의 둔탁한 울림이었습니다. 만수의 트럭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앞 산길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뒤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만수가 이쪽 지형을 확인하고 간 것이라면 바깥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쇠창살 너머 깜깜한 산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놓은 실, 만수가 이어붙인 실, 서태연이 잡아당기는 실. 그 실의 끝이 이 쇠창살 안까지 닿아 있기를 빌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에서는 아들 내외의 집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태연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진이의 회사에서 횡령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되기 직전이었고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땅 계약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기에 도진이와 채원이의 신경은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그릇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고 그 악다구니가 벽을 타고 서아의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12살짜리 서아는 부모의 고함 소리를 피해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고 채원이가 날카롭게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귀를 막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중에 서아가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서아는 문득 제가 차에 오르기 전 남겼던 귓속말을 떠올렸습니다. 네 방 옷장 맨 뒤쪽에 약과 상자 있다. 할미가 집에 올 때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의 싸움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열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이 바로 열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아이는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서아는 옷장 문을 열고 겨울 이불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한지, 약과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약과 대신 개통된 선불 폴더폰 한 대와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야, 애미애비가 미쳐 날뛰거든. 이 폰 1번을 누르렴. 할미가 보낸 아저씨가 널 데리러 갈 기다. 서아는 눈물을 훔치며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수화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아니? 나 할머니 아들 같은 사람이야. 겁먹지 마. 짐 싸서 대문 앞에 서 있어. 서태연이었습니다. 칩을 받고 상황을 파악한 서태연이 제가 서아에게 남겨둔 폰의 수신 번호를 미리 확인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아는 애착 인형과 제가 지어준 작은 비단 배자만 챙겨 들고 새벽 안개를 뚫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서태연의 차가 불빛을 끈 채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 섰고 아이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고 서태연은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게. 이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대문 앞에 서 있던 그 시간, 저는 요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착 인형과 비단 배자만 달랑 들고 안개 속에 서 있었을 12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가 무사하다는 것, 서태연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알람이 울렸을 때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잦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태연이 움직이고 있는지 서아가 무사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배자 안감의 실밥을 만지며 남편에게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 끝내게 해주시오. 9시쯤이었습니다. 김 원장이 간호사 둘을 대동하고 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는 평소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대형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강순옥 씨, 오늘 아드님이 위임장으로 땅 계약하는 날이에요. 계약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약 맞고 주무셔야겠어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어떤 협박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주사 바늘의 은빛 끝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저 약을 맞으면 하루 종일 의식이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도진이와 채원이가 위조 위임장으로 종로 땅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바늘 끝이 제 팔뚝 피부에 닿으려 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욱신거리는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악을 쓰며 팔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잡아, 빨리 잡으라고. 간호사 둘이 제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다리를 마구 걷어찼습니다. 간호사의 정강이에 발이 닿았고 비명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간 재봉틀 페달을 밟아온 다리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1초라도 더. 속으로 카운트를 세웠습니다. 서태연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시간쯤이면 오고 있을 것입니다. 오고 있어야 합니다. 제발. 원장이 바닥에서 주사기를 주워들고 직접 다가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제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명이 팔을 잡았습니다.
원장이 무릎을 꿇고 바늘을 대려는 순간 복도 저 끝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철제 대문이 찢어지듯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수십 명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이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에 조끼를 걸친 남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42살의 단단한 체구,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 서태연이었습니다. 15년 전 종로 한복집 작업대에서 찌개를 먹던 마른 고시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법정에서 단련된 단호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특별사법경찰 완장을 찬 수사관 6명이 병실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암행감찰반입니다. 주사기 반을 당장 내려놓으세요. 서태연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원장의 손에서 주사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투명한 액체가 타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팔을 잡고 있던 간호사들의 손이 동시에 풀렸습니다. 원장은 입을 벌린 채 서태연과 수사관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불과 3초 전까지 제 팔에 바늘을 꽂으려던 사람의 얼굴에 이제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귀 뒤로 흘렀습니다. 배자 안감 속에 남편이 남겨둔 인감과 신탁계약서가 갈비뼈 옆에 눌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짜놓은 판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정지했습니다. 주사기를 떨어뜨린 김 원장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고 제 팔을 잡고 있던 간호사들이 마치 뒤로 밀려나듯 물러섰습니다. 특사경 수사관 6명이 병실 사방을 에워싸자 좁은 사인실이 검은 점퍼와 완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이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흔들리는 것은 제 눈이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원장 코앞에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의료법 위반, 노인 불법 감금 및 약물상해 미수 혐의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원장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채원이에게 받은 돈봉투가 들어있을 그 자리를 원장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환자는 중증 치매 환자예요. 보호자의 합법적 동의를 얻은 적법한 치료 중이었습니다. 원장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사람의 눈빛을 읽어온 저에게 저 남자의 눈에 떠오른 공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태연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점퍼 위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턱에는 면도도 못한 수염이 거칠게 나 있었습니다. 서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서태연의 따뜻한 손가락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에 한 달 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서태연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종로 한복집에서 찌개를 먹던 마른 청년의 눈이 42살이 된 지금도 그 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집에 녹음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벌리고 있던 입을 가만히 다물었습니다. 3주 동안 일부러 풀어놓았던 눈동자에 천천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턱을 들었습니다. 등을 세웠습니다. 3주 동안 숨겨왔던 정정하고 서늘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3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밥을 묻히고 침을 흘리며 중얼거리던 치매 노인의 얼굴이 40년 종로 한복집을 호령하던 장인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 무서웠다. 내 남편이 보낸 호랑이 새끼가 올 줄 알고 있었은 게.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병실을 울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에에의 소리만 내던 입에서 나온 완벽한 문장에 수사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원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3주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이 순간에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적법한 치료라던 원장의 항변이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원장실로 이동했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소리, 서랍이 뒤져지는 소리, 컴퓨터가 압수되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수사관이 박스 가득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채원이의 이름이 적힌 후원금 입금 내역서, 조작된 투약 기록부, 그리고 가짜 진단서 대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주 동안 제가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둔 날짜와 금액이 저 서류들과 하나하나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서태연이 제 옆으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아는 안전합니다. 제 사무실에서 자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아가 무사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서태연이 복도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덮치세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현행범입니다. 같은 시각 종로에서는 도진이와 채원이가 고급 일식집 개인실에서 매수자를 앞에 놓고 위조된 부동산 매각 위임장을 펼쳐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서태연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채원이가 가방에서 정교하게 파온 가짜 인감도장을 꺼내 인주를 묻히려는 바로 그 순간 일식집 미닫이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채원이의 손에서 도장이 구르듯 바닥에 떨어졌고 도진이는 의자째 뒤로 넘어졌습니다. 매수자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테이블 위에는 위조 위임장과 가짜 도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전부 그 자리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요양원과 종로 두 곳이 동시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태연의 부축을 거절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걸레를 끌고 비틀비틀 걸었던 그 복도를 오늘은 40년 종로 한복집 사장의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힘을 주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등을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 냄새를 맡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병실 문틈으로 노인들이 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벽을 바라보던 분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던 옆 침대의 할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뜯어준 목화솜을 아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할머니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 뭔가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걸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받아주며 다시 걸었습니다. 이분들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데리러 와야 합니다. 이 요양원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로비에 이르렀을 때 간호부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제 턱을 잡고 죽을 떠넣고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며 배자를 벗기려 들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달 전 제 손목을 거칠게 잡던 손이 지금은 바닥을 짚고 떨고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용서는 아직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갇혀있는 다른 노인들의 몫이기도 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쇠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김 원장의 양손에 차가운 쇠가 물리는 그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3주 동안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했던 입이 지금은 변명을 하느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철컥 소리가 40년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소리처럼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요양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철조망도 쇠창살도 없는 바깥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눈이 시리고 온몸의 피부가 시렸지만 그 시린 것들이 전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쇠창살 격자 너머로만 보던 하늘을 오늘 처음으로 아무 것에도 가리지 않은 채로 보았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다는 것을, 공기가 이렇게 달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감추어야 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자의 무게가 오늘따라 든든했습니다. 남편이 꿰매 넣은 인감과 신탁계약서가 여전히 갈비뼈 옆에서 묵직하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서류와 녹음칩이 요양원 쪽의 죄를 밝힌다면 이 배자 속의 증거는 아들 내외의 사기극을 끝장낼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소. 이제 가짜 도장 들고 내 땅 팔아넘기려던 도둑놈들 앞에 직접 가서 당신이 지어준 이 옷의 실밥을 뜯을 차례요. 서태연의 차가 요양원 마당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태연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제 손으로 잡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의 차 뒷좌석에 실려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끌려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싸우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발로, 제 의지로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가야 합니다. 서태연의 차가 종로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포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태연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종로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걸었던 거리였지만 한 달 만에 보는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버스가 멈추는 그 평범한 풍경이 눈에 아릿했습니다.
차가 고급 일식집 앞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앞에 경찰 차량 2대가 서 있었고 출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구경꾼 몇 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태연이 수사관에게 신분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문을 열면 아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제 배를 아프게 하고 나온 자식의 수갑찬 얼굴을요. 일식집 2층 개인실로 올라가는 좁은 나무 계단에서 아래층으로부터 채원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을 때마다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손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미닫이 문 앞에 섰습니다. 나무살 틈새로 안쪽이 언뜻 보였습니다. 도진이와 채원이가 수갑을 찬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위조된 위임장과 가짜 도장이 증거물 봉투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채원이의 화장이 번져 있었고 도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배자 안감 속의 인감과 신탁계약서가 갈비뼈 옆에서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미닫이 문의 나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바늘에 실을 깨어주던 손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지만 배자 속의 온기가 손바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문짝이 스르륵 밀리며 안쪽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히듯 커지더니 의자째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낮아빠진 아들의 입에서 갈라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둬놓은 치매 노인이 종로 일식집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으니 귀신을 본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도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갑찬 두 손이 바닥을 짚은 채 일어서지 못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남편 제사 때 20분 만에 도망치듯 가버렸던 아들이 지금은 바닥에 나뒹굴며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수갑찬 손으로 수사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우리 어머니 치매 환자예요. 저 변호사가 위임장 뺏으려고 노인을 납치한 거라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채원이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럽다 이년아. 40년 바느질한 귀에 니년 목소리만 들어도 비단에 좀이 쓰는 것 같구나. 방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채원이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에에 소리를 내며 밥풀을 묻히고 다니던 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수사 책임자가 제 앞에 위임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강순옥 어르신, 이 자리에 있는 박도진 씨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하시고 인감을 넘기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진이와 채원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검은 누비배자의 밑단 끝자락을 두 손으로 팽팽하게 잡았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배어있는 명주안감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40년간 수천 벌의 옷을 짓고 수만 번의 실밥을 뜯어온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뜯을 실밥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서투른 솜씨로 한 땀 한 땀 꿰맨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실밥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 손끝에 모였습니다.
밑단의 굵은 명주실에 이빨을 가져다 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위 대신 늘 실을 물어 끊어주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바늘에 실을 꿰어주던 남편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마다 작업대 불을 끄기 전에 남편이 입으로 실끝을 정리해주던 습관. 그때마다 저는 지저분하다고 타박했었습니다. 남편은 해에 웃으며 대답했었죠. 당신 옷에 내 침 좀 묻으면 어때? 부부인데. 지금은 그 타박 한마디가 그 해의 웃음이 그리웠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투둑. 명주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투둑, 투둑. 남편이 서투른 손으로 엮은 실을 40년 바느질한 이빨로 제가 끊었습니다. 실밥이 풀릴 때마다 남편이 한 땀 꿰맬 때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실밥이 풀리자 안감이 벌어졌고 그 틈새로 솜과 비닐에 쌓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주실은 40년 전에 내 남편이 엮었고 오늘 이 애미가 끊는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뜯겨진 안감 솜 속에서 비닐에 감싸여 있던 것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생전에 직접 조각도로 밑동에 영자를 새겨둔 진짜 인감도장이 나왔습니다. 증거물 봉투에 담긴 채원이의 가짜 도장과 나란히 놓이자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진짜는 밑동이 거칠고 글자 획이 깊었고 가짜는 매끄럽고 기계로 파낸 듯 균일했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두 도장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눈 감기 석 달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신탁계약서 원본이 나왔습니다. 토지 처분 금지 및 수익자 박서와 지정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이가 사기쳐서 팔려던 종로 땅은 애초에 매매가 불가능한 신탁 토지였습니다. 설령 위조 위임장이 성공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임종 전에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막아놓았다는 사실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채원이가 그 서류를 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모든 짓이 처음부터 헛발질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서태연이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밤마다 깨알같이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11월 4일 며느리 이채원이 어머니 명의 예금 4천만 원을 가짜 지장으로 인출. 11월 18일 김 원장에게 위조 위임 장용 인지불능 진단서 대가로 봉투 전달. 날짜와 금액이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태연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채원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진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무 마룻바닥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콧물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마룻바닥 자국이 벌겋게 남았습니다. 옆에서 채원이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울지 않으려는 것인지 뉘우침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이구나. 내 배를 아프게 하고 나온 자식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고 있구나. 48살 된 아들의 뒤통수에 흰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도 내 핏줄이 만든 머리카락입니다. 어미의 가슴은 그래도 아들이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봐주는 순간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저는 도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등이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망해라. 니놈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바닥까지 망해서 뒹굴어라. 내 원단 쪼가리 하나도 니놈들 구명줄로 안 던져줄 것이니.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진이의 울음소리만 나무 마룻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미닫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도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요양원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은 어미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풀려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계단 중간 참에서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손에 요양원에 버려진 것보다 자식에게 망해라 말하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이 부부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현행범으로 구속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서태연 사무실 소파에서 서아와 나란히 앉아 분식집 김밥을 먹고 있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태연이 받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화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누구냐고 눈으로 물었지만 서태연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옆에서 김밥을 먹고 있던 서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 끝 공중전화에서 몰래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예전에 할머니가 만들어준 비단 주머니에 든 500원짜리 동전들 들고 나왔어. 나 이거 다 줄 테니까 할머니랑 살면 안 돼?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서아 생일에 만들어준 작은 비단 주머니 안에 아이가 하나씩 모아둔 500원짜리 동전들. 그것이 이 아이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12살짜리가 가진 전부를 내밀며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필요 없는 아이가 할머니에게만은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수화기를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76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 바보 행세를 하며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아들에게 망해라 말하며 참았던 눈물이 이 한 통의 전화에 전부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아가 할머니 할머니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뭐냐? 우리 서아 전 재산 할미가 다 받으마. 500원짜리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받을 기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서태연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제 손에 쥐어주었지만 손이 떨려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아가 뛰어들어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서태연이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아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아이 내가 받았소. 한 달 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존속유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도진이는 징역 2년 6월, 채원이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릴 때
저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가 수갑 찬 채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일식집에서도 피하기만 하던 제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깊은 수치심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되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도진이가 고개를 떨구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파산한 도진이 부부가 서아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법원이 저를 서아의 공식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강제로 지장이 찍혔고 오늘은 손녀를 지키는 후견인 서류에 제 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같은 도장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온전히 저의 아이였습니다. 종로 가게를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40년 정든 순옥 침선 간판을 내릴 때 동대문 원단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상인까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한 분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장하십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작업대를 마른 걸레로 닦았습니다. 40년치 바늘 자국과 가위 자국이 나무결 사이사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단 선반을 비우고 실서랍을 정리하고 남편이 걸어두었던 벽시계를 내렸습니다. 남편의 돋보기는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챙겼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골목 어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이 바람을 맞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순옥 침선 4글자가 겨울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도진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창동의 고즈넉한 2층 집을 손녀 서아 단독 명의로 생전 증여 등기를 쳐두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가압류 종이 한 장 붙일 수 없는 완벽한 성체였습니다. 남편이 이 집을 사두고 직접 도배까지 해놓은 것을 저는 남편이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이는 죽어서도 저와 서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만수가 자기 용달차를 몰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종로 가게에 짐을 실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재봉틀이 무거워 혼자 들지 못하자 만수가 허리를 낮추고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나서 수고비 봉투를 내밀자 만수가 두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25회치 이자 오늘 다 갚았습니다. 이건 못 받습니다. 만수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어 만수의 조끼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네가 다 갚았다. 이건 이삿짐 값이니까 받아. 만수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숙이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경적을 2번 울렸습니다. 인사였습니다. 평창동 집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고른 원목 문틀에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3년 동안 빈집으로 있었지만 남편이 남긴 온기가 아직 벽 사이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더니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직접 도배해둔 2층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연두색 한지 벽지가 발린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서아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이 방 진짜 내 방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네 주려고 만들어 놓은 방이야.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연두색 벽지 위에서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던 아파트 방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서아가 돌아서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멍든 것처럼 흐릿하던 아이의 눈에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재봉틀을 놓았습니다. 남편의 돋보기를 꺼내 쓰고 다시 바늘에 명주실을 꿰었습니다. 렌즈 한쪽이 긁혀 있고 다리 한쪽이 구부러진 그 돋보기를 쓰니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지을 옷은 수의도 아니고 증거를 숨기는 금고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쁜 비단옷이었습니다. 상처받은 12살짜리 아이의 시린 마음을 감싸줄 최고급 연분홍 명주솜을 두툼하게 넣은 배자를 밤새워 지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놀릴 때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실을 꿰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안감에는 남편의 증명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바느질로 고정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맑은 겨울 햇살이 마당에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를 마당으로 불러내어 새로 지은 연분홍 배자를 입혀주었습니다. 앞고름을 정성껏 매듭지어 주었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손님에게 옷을 입혀주었지만 이 매듭이 가장 떨렸습니다. 매듭을 묶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아가 알아챘는지 아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서아가 배자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나 봅니다. 안감을 뒤집어 보더니 숨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 안쪽 안감에 작은 흑백 증명사진이 튼튼하게 바느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사진 위로 손가락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을 쓸어내리는 아이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야? 그래. 할아버지가 네 방패하려고 이사 오셨다. 인제 아무도 우리 안 건드린다. 서아가 제 품에 깊이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연분홍 배자의 목화솜이 우리 둘 사이에서 따뜻하게 눌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서아의 가슴팍에서 심장 위를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오색 명주 천들이 겨울바람에 기분 좋게 펄럭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남편이 좋아하던 색들이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쓴 제 얼굴 위로 따뜻한 겨울 해가 가득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비춰주는 햇살 같았습니다. 서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찢어진 것을 꿰매고 헤어진 것을 잇고 새로운 것을 짓는 바느질을요.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갚음을 바라지 말라. 바라지 않은 은혜는 한 톨의 씨앗이 천이삭의 곡식이 되어 돌아온다고요. 오늘 이야기 속 순옥 씨의 남편은 25해 전에 과일 장수의 딸 수술비를 건네며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낡은 라디오에 녹음 장치를 심고 손녀 이름으로 신탁을 묻고 조끼 안감에 인감을 꿰매 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없는 사랑이 3년 뒤 아내의 방패가 되었고 25해 뒤 모르는 사람의 트럭을 타고 구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뿌린 선행이 돌아오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씨앗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